퇴거 의사를 밝힌 가게의 건물주가 세입자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에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죄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세한 내용과 주요 사건 소식들 김성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한 임차인 점포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을 했을 때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법원이 침입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놓은 거잖아요.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네, 상가 건물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예. 모종의 사유로 카페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퇴거를 요청을 했고 퇴거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고요. 이때 세입자로부터 교부받았던 키를 가지고 있다가 이 키로 그 관련된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외부로 반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 같은 주거 침입과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물 손괴에 관련된 혐의인데요. 재물 손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지만은 네. 이제 주거 침입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쟁점이 이미 세입자가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열쇠까지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침입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1, 2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결론만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왜 기소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주거 침입이라는 거는 그 주거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이제 침입하는 경우, 말 그대로 침입이라는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됐을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아까 잠깐 논외로 얘기했던 바로 재물 손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키를 주긴 했지만은 들어가서 마음대로 집기를 꺼내고 마음대로 이걸 처분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재물 손괴를 했고 그렇다면 원래 거기를 점유했던 점유자의 어쩌면 의사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출입에 있어가지고 결국 침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게 된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 초원복집 사건 이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방법, 즉 들어오는 방법과 행위에 있어가지고 위법성이 없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주거 침입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네, 초원복집 사건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잖아요.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따라서 올해 3월에 25년 만에 바뀌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그 바뀐 판례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게 된 행위, 그 행위 자체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받았고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행위, 들어간 다음에 한 행위가 그 사람이나 그 점유자 관리자에 대한 불법 행위인 경우 이 경우에 이 들어간 행위에 있어서의 동의가 과연 적절한 동의로서 주거 침입이 안 되는 요건이 되는 동의인지가 핵심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초원복집 사건에서는 어떤 초원복집이라는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불법적인 도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동의를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들어간 행위 자체도 주거 침입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네. 최근에 대법원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출입을 했다라면은 그 출입해가지고 한 행위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네. 그 침입 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임대인이 거기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주거 침입으로 고소가 됐을까?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이 재물 손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주거 침입으로 판단했다면은 바뀐 판례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적법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 침입이 아닌 것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가 건물 말고 일반 주거를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세입자가 방을 빼겠다고 하면은 상의를 받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주거 침입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징역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적인 침입인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벌금형 정도가 선고가 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대법원에서는 동의 없이 침입해도 주거 침입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기보다는 네. 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에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들어가서
들어가는 목적에 있어서 들어가서 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안처럼 세입자가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 봐도 된다, 마음대로 들어오셔도 된다 이런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여전히 주거 침입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20대 여성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송치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요.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 대학 기숙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는 그 학생이 원래 가는 학교 기숙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택시가 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제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고요. 안타깝게도 뛰어내린 다음에 뒤에서 오던 차에 또 치여가지고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그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기사가 정말로 불법적인 뭐 감금이나 혹은 성폭행 등의 의도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경로를 했던 것이 아닌가가 쟁점이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뛰어내렸다고 무조건 다 사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사망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원인이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인데요. 일단은 이번 사건에서는 이 앞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기소나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대신에 두 번째 쟁점,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두 운전자를 처벌하는 의미로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당시 택시가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뛰어내렸을 때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충격이 컸겠죠. 예.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오다가 역과 소위 말해서 이제 충돌해 가지고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 또한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태만이나 이런 예. 이유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는 오해가 있지 납치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에 송치가 됐다. 그래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아예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더 수사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두 번째 쟁점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돼 가지고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아마 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과속으로 인해 또 하더라도 승객이 중간에 뛰어내릴 것이란 건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과속이라는 위험 운전 행위와 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제 뒤에서 이제 충돌한 경우에도 만약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앞차에서 사람이 뛰어내려 가지고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네. 또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이 치킨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당당 치킨이라고 네. 저도 한번 줄 서서 결국 못 샀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전 주도 못 사봤습니다. 네, 이 당당 치킨이 네. 홈플러스에서 6,99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당당 치킨이 올라와서 이게 식품을 중고 거래가 가능한 건지 여부를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식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식품은 영업으로서 식품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계속한다. 특히 이제 제조된 이렇게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려면은 원칙적으로는 관련된 영업 허가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게 없는 상태라면은 이런 판매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업으로서 소위 말해 영업으로서 한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늘 내가 뭘 샀는데 갑자기 사유증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파는 이 정도의 이제 거래, 단건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식품 관련된 식품위생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식품과 관련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포장되어 있는 걸 뜯거나 소분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장을 뜯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가 된 품목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약품, 그리고 술,
주류들이 있습니다. 주류는 유통 과정 모든 전반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유통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의약품 또한 마찬가지로 임의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품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품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조리된 식품을 임의로 소분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은 금지되어 있고요. 영업으로서 식품을 계속 판매하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번에 산 치킨을 어디다 이제 내가 그대로 소위 말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영업적으로 계속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입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신청한 이형 집행정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은 지금 결과는 안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기본적으로 형집행 정지라는 거는 어찌 보면 뭐 가석방이나 사면과 같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형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강상 고려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이 지금 상황이 정말 객관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치료가 필요한지, 즉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건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 이제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좀 어느 정도의 수용 기한도 지나기도 했고 또 실제로 몇 차례 이제 또 건강 악화를 호소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정 교수 관련 판결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관련된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당시 이제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청문회 거의 직전에 관련돼서 정경심 교수가 당사자들을 도피를 종용했다, 도피하라고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단정적인 표현의 기사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 기사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허위 사실로서 위법하고 또 허위 사실이지만 거기다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한 이제 명예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됐고요. 지금 이제 판단된 내용,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